이번 시간은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85회 이론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집합 손익계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집합 손익계정은 수익과 비용은 우리가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 분기하고 총계정 원장에 전개하는데 수익과 비용은 손익으로 마감을 해서 손익계정에 집합을 시켜야죠. 그래서 소직계정에 집합을 시킬 때 손익계정 대변에는 수익이 기록이 되고 손익계정 차변에는 비용이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수익과 비용 계정의 잔액을 손익계정에 대체하고 나면 잔액은 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을 마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대변 수익이 50만 원이고 차변 비용이 20만 원일 때 손익계산서라면 당기 순이익 30만 원 이렇게 마감하겠지만 손익계정은 자본금으로 마감하죠. 그래서 자본금 계정에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 계정에 대체하고 난 뒤로는 잔액이 0원이 되겠죠. 근데 여기 4번을 보시면 손익계정의 잔액을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계정에 대체한다 그랬었는데 이 손익계정은 자본금으로 마감하기 때문에 그 손익계정이 나온 자본금이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이라 할지라도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에 대체되는 게 아니고 자본금 계정에 대체가 되고 그래서 4번 문제가 잘못 설명된 내용이고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시면 유가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를 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이 답이죠. 그리고 매도가능증권이 시장성을 회복했을 때는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하겠죠. 2번 보시면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고 했는데요.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은 취득원가나 장부가액과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겠지만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죠.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고 재분류도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 보유이익은 당기 순이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그랬는데요. 이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 미실현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4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1번이 답이겠죠. 그래서 이 유가증권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있고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이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그리고 이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만기보유증권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죠.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은 서로 재분류가 가능하지만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기 때문에 재분류하지도 않고 또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기 때문에 평가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기초 재고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매출총액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손실법이 되겠죠. 자,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을 기억하시라고 했죠.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을 기억하고 계시면 물가가 하락할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도 유추해낼 수가 있고 또 물가가 상승했을 때 후입선출법의 특징 또 물가가 하락했을 때 후입선출법의 특징 등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했을 때의 선입선출법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했을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은 물가가 상승했을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은 예전에 구입한 물건부터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가 낮게 평가가 되죠. 원가가 낮게 평가가 되니까 이익은 높게 평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은 가장 나중에 구입한 게 기말재고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기말재고액은 높게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입선출법의 특징, 물가가 상승했을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을 기억하신다면 물가가 하락하면 선입선출법이 이제 원가가 높게 평가가 되고 원가가 높게 평가가 되니까 이익은 낮게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익은 낮게 평가가 되겠죠. 이렇게 물가가 상승했을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 이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돼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될 테니까요. 물가가 상승했을 때 이 선입선출법의 특징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 매출 원가였죠. 그러면 이제 순매입액을 여러분들 계산하셔야 되는데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이 매입 운임은 매입 원가에 포함시키셔야 되죠. 그리고 매입 환출,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은 매입액에서 차감해야 되는 항목이죠. 그래서 총 매입액 150만 원에서 매입 운임 10만 원은 더하고 그럼 160만 원이죠. 매입 환출,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 20만 원은 빼야 되겠죠. 그러면 순매입액은 140만 원이 계산되고요. 순매입액이 계산이 됐다면 기초재고액과 기말재고액이 제시가 됐으니까 매출원가는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니까 기초상품 재고액 50만 원 플러스 순매입액 140만 원 마이너스 기말재고액 40만 원 하게 되면 매출원가는 150만 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운임에 관한 회계처리, 매입운임은 매입원가에 가산해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이 판매 가능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판매 가능액은 시산표, 기말 시산표에 나와 있는 상품, 이게 이제 판매 가능액입니다.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은 판매 가능액인데 시산표에 나와 있는 상품이 판매 가능액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5번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물어봤는데요. 무형자산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되는 미래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형태가 없는 자산이죠. 그래서 무형자산은 영업권이나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 이제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 등이 있을 거고요. 저작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광호권, 어업권, 차지권 이런 것들이 전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죠. 그래서 상표권, 저작권, 그다음에 개발비, 광호권 이 4개는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고요. 기계장치나 토지는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5번은 상표권, 저작권, 개발비, 광호권 4개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서 2번이 답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자본잉여금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본잉여금 하면 여러분들 뭘 기억하셔야 되죠? 주, 감, 자. 즉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 그래서 주식발행 초과금 50만 원, 감자차익 30만 원, 자기주식처분이익 30만 원. 그래서 110만 원이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죠. 그래서 자본잉여금의 종류 꼭 외우셔야 됩니다. 주, 감, 자,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 이렇게 3가지는
자본이익에 해당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7번을 보시면요. 7번을 보시면 다음 사항을 적절히 반영한다면 수정 후의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그래서 다음 사항이 반영되기 전에 당기순이익은 7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고요. 선급보험료 선수수익 미수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선급보험료는 10만 원이 과속에 계상되었으니까 10만 원을 추가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급보험료, 선급비용은 자산이죠. 그래서 플러스 10만 원. 그 다음에 선수임대료가 과대계상이 되었습니다. 선수임대료가 과대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선수임대료는 부채잖아요. 그래서 부채인데 과도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선수임대료를 과대계상된 금액만큼 차감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부채가 감소하니까 또 당기순이익에 플러스 해야 될 계산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미수이자 10만 원이 과대계상되었어요. 미수이자는 채권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미수이자는 자산인데 과대계상되었으니까 이 금액도 어찌해야 될까요?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70만 원에 승급보험료 과대계상된 10만 원은 더해주고 80만 원이죠. 선수임대로 과대계상된 것도 더해줘야 되겠죠. 20만 원이고 미수이자 10만 원이 과대계상된 것은 과대계상됐기 때문에 차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80만 원이 계산이 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산이 증가하거나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은 자본도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증가하거나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자본금도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꼭 이렇게 비용 수익의 이연뿐만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채권 채무,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수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 문제를 살펴보시면요. 8번 문제 보시면 상매출금 기말잔액 3천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해요. 3천만 원의 1%니까 30만 원이겠죠. 30만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자 하는데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대손충당금 잔액을 보고 그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는 것만큼 차감하고 보충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대손충당금 잔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좀 나와 있어요. 보시면 대손충당금이 20만 원이었는데 당기에 15만 원이 대손 처리됐어요. 그럼 대손충당금 잔액은 5만 원이겠죠. 그러면 3천만 원의 1%, 30만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자 하는데 30만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자 하는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차감하고 5만 원이 대손충당금 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보충법에 의해서 25만 원만 추가로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25만 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2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기출문제 85회를 다시 한번 살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지금 집합 손익계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산부채 자본을 우리가 이제 마감을 할 때 분계를 해서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고 이 총계정 원장을 마감을 할 때 먼저 수익과 비용이 먼저 마감이 돼야 됩니다. 수익과 비용이 먼저 마감이 돼야 되는 이유는 수익과 비용을 손익으로 마감을 하고 그 수익과 비용을 대체분계한 다음에 손익계정에 집합을 시켜서 손익계정 대변에는 수익이, 손익계정 차변에는 비용이 오게 되고 손익계정 대변에 수익이 많고
손익계정 차변의 비용이 적다면, 예를 들어서 손익계정 대변에 기록된 수익의 합계가 50만 원이고 손익계정 차변에 기록된 비용의 합계가 30만 원이라고 할 때 차변에 2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이 20만 원의 차익이 손익계산서라면 당기순이익으로 분기하겠지만 즉 수익이 50만 원이고 비용이 30만 원이니까 당기순이익 20만 원인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라면 그 차익 20만 원을 당기순이익으로 분기를 하겠지만 손익계정에서 나온 이 당기순이익은 자본금 계정에 대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본금 계정에 미리 설정된 기초자본금이 전기이월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면 그 100만 원은 자본금 계정 대변의 100만 원은 기초자본금이 될 것이고요. 손익계정 차변에 나와 있는 이 자본금, 즉 당기순이익을 대체 분기해서 이 당기순이익, 자본금으로 마감된 이 당기순이익, 자본금을 자본금 계정 대변에 대체 분기하게 되면 대변의 자본금이 100만 원에서 당기순이익 20만 원이 손익계정에서 대체가 된 다음에 손익계정을 차변의 차기이월로 마감해야 되겠죠. 그럼 차기이월 되는 금액은 120만 원이겠죠. 그래서 자본금 계정을 본다면 자본금 계정에 원래 있던 100만 원은 전기에 이월된 금액이니까 기초자본금이고 대변에 손익 20만 원 이렇게 대체되어 있는 것은 손익계정에서 대체된 자본금, 즉 당기순이익이니까 기초자본금 100만 원에서 당기순이익 20만 원이 추가된 기말자본금은 12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먼저 총계정 원장에서 수익과 비용을 먼저 손익으로 마감해서 손익계정에 집합시키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즉 차변에 자본금이 있다면 그 자본금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해서 기말자본금이 계산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수익과 비용은 손익으로 마감해서 손익계정에 집합을 시키고 손익계정에 집합시키고 난 다음에 계산된 당기순이익을 자본금으로 마감을 해서 자본금 계정에 대체하고 자본금 계정에 대체된 것은 기말자본금에 영향을 줘서 기말자본금이 차기 이월로 마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본금뿐만이 아니고 자산과 부채는 그 잔액을 차기 이월로 마감해서 전기 이월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손익으로 마감해서 집합 손익계정에 집합을 시키고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이월로 마감해서 2월 시산표에 집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집합 손익계정에서 나오는 자본금, 이 자본금이 당기순이익이라는 거. 그래서 손익계정의 잔액을 당기순이익이지만 당기순이익계정에 대체하는 게 아니고 자본금 계정에 대체가 된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증권에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하고 지분증권은 주식, 채무증권은 공채와 회사채를 의미하는데 이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즉 이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목적에 따라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등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채무증권 중에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고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만기보유증권이라는 녀석은 기말에 평가도 하지 않고 재분류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기보유증권은 기말결산 때 평가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 같은 다른 계정 과목으로 재분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이제 기말에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평가가 이루어질 때는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은 취득 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거나 이 공정가치가 이제 시가인 거죠. 또는 취득 원가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기말에 평가를 했을 때는 이제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는
장부가액이라고 얘기하겠죠. 이 장부가액과 공정가, 즉 시가를 비교해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이나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또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은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한다. 즉 정리를 다시 한번 한다면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은 취득원가 또는 장부가액과 공정가, 시가로 비교해서 평가손실이나 평가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만기보유증권은 평가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타 계정 과목으로 재분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되어서는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계속기록법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평균법이 이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으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여러 가지를 좀 정리하려면 복잡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상승했을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물가가 상승했을 때의 선입선출법의 특징을 기억하면 물가가 하락하거나 또는 후입선출법이거나 이렇게 문제가 조금 변형되어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했을 때 선입선출법은 예전에 싸게 산 것부터 먼저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가가 낮게 평가가 되고 원가가 낮다는 얘기는 이익은 높게 평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은 원가가 낮고 이익은 높게 평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은 최근에 구입한 게 기말재고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기말재고액은 높게 평가가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의 특징은 매입순법입니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판매가 되는 것이죠. 즉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에요. 피포예요. 그래서 매입순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의 또 다른 특징은 물량의 흐름과 원가의 흐름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후입선출법은 매입력법이라고도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고자산 평가 방법,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 다 모두 기억하셔야 되고 이 내용,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은 원가가 낮게 평가되고 원가가 낮으니까 이익은 높게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은 최근에 구입한 게 기말재고액 남아있으니까 기말재고액은 높게 평가된다는 이러한 특징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인데 이 순매입액을 계산할 때 총 매입액에서 이렇게 매입 운임이 나오면 매입원가에 가산하고 매입한출 및 내누리 할인 등은 매입액에서 차감해서 순매입액을 계산해야 되고요. 만약에 순매출액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순매출을 계산할 때 만약에 매출 운임이 나왔다면 매출 운임은 운반비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순매출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영업권,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 특허권, 실용신한권, 우장권, 상표권 등이 있죠. 그리고 업권, 차지권, 개발비, 프랜차이즈,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모두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거. 그리고 무형자산은 미래의 현금 창출 능력이 있고 신뢰성 있게 그 금액을 출정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제 형태가 없는 자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형자산은 이제 형태가 있는 자산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무형자산은 상표권이나 저작권, 개발비나 광업권이라는 거. 그것도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잉여금은 주감자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이익에 해당한다는 거. 그래서 주감자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제시가 되어 있고 거래가 누락되거나 과대 계상되었을 때 수정 후 당기순이익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산이 증가하거나 수익이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하거나 그 다음에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한다는 거. 그러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보충법이라는 거. 이 보충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다가 이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문제는 대선에 관한 문제이죠. 이 대선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이론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일반 점표 입력에도 대손 상각에 대한 대손 처리되는 매출채권에 대한 분계가 나오기도 하고요. 기말에 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이제 1급에서는 자동 결산 사항이지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문제도 시험에 종종 심심치 않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거나 대손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시험에 출제되더라도 모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